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100억 원대 차익이란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기업이었던 이 회사가 왜 재건 테마주가 되었는지, 주가의 흐름과 대통령 부부의 동선이 일치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지 여러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2017년 탄핵 사태 때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두 전직 원내대표와 토론하겠습니다.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한 씁쓸한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만큼 아꼈다는 사람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오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의 이제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주가 조작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의혹 제기가 야당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수상한 점은 있습니다.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삼부 체크가 언급된 건 2023년 5월 14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카 여사가 입국했습니다. 16일에는 대통령 부부를 만났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라며 특징주로 삼부토건이 언급되더니 22일에는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하며 주가가 급상승했습니다. 당시에도 삼부토건이 사업에 낄 역량이 안 된다는 시각이 존재했지만 어쨌든 1,000원대였던 주가는 2달 만에 5배가 됐습니다. 지금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900원대에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만약 대통령 부부의 움직임이 주가 조작과 연루됐다는 게 앞으로 확인이 된다면 국가 사업을 이용한 국정농단이 됩니다. 야당은 이걸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특검론이 나왔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억 원대 차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조사 중이고요.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들으셨다시피 100억 원대의 이익을 얻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성치훈 의원님, 예. 민주당에선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을 하네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아까 우리가 봤던 타임라인을 보더라도 갑자기 부실 기업이었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한 일인데 이런 전후 사정을 알고 보면 누군가의 힘으로, 누군가의 권력으로 껴 들어간 거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새롭진 않습니다. 저는 기시감이 드는 게 관저 이전 의혹을 우리가 다뤘을 때 21g이라는 업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이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업체임에도 그 업체가 그 관저 이전 그 수주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결국 살펴보니 21g은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였다는 게 밝혀졌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역시 삼부토건 역시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그 이른바 멋진 해병 카톡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삼부 체크라고 말을 했던 것, 거기서 이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경통점은 뻔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21g 그 업체의 선정 의혹이 있을 때도 당시 그 선정에 관여했던 김호진 전 총무비서관이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뻔한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죠. 이거에 대해서 그 멋진 해병 그 카톡방 당사자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그 3부라는 이야기는 삼부토건이 아니다. 골프 라운딩 시간 그 1부, 2부, 3부 그 3부를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은 다 결국 뭔가 그녀를 영부인을 둘러싼 인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삼부토건 이 주가 조작 의혹 역시 저희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권력이 개입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 민간인이 먼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그 순방 가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를 어떻게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정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시점에 더불어서 제가 알기로는 5월 13일쯤에 이미 언론 기사에는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간다, G7에 참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흘러나가는 곳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일반 언론이나 또는 이런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행사에 참석해서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의 MOU 체결한다 이런 부분까지 누가 어떻게 알게 되는 부분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 다 고려해서 조금 더 드러났을 때 민주당에서 공세를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나치게 너무 성급해서 일반적으로 결론 내리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성급한 상황이다. 2023년 5월 14일 멋쟁 해병 카톡방에서 이종호 씨가 3부 체크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단톡방에 있었던 다른 인사에 따르면 3부 토건과 관련된 대화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5월 16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접견을 합니다. 각자 접견을 하고요. 닷새 뒤에는 대통령이 G7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5월 22일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MOU를 체결을 하게 되고요. 7월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7월 17일 3부 토건의 주가가 정점을 찍습니다. 5,500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3부 토건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6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고요. 3부 토건은 법정 관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말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긴 위원님, 이렇게 금감위원장도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은 인정을 했어요. 누가 받는지 뭐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요. 네. 이익을 봤다면 누군가는 또 손실을 크게 봤을 것이고요. 그렇죠. 일단 영업 손실이 명확했었던 기업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약 78억, 2021년에는 44억, 2022년에는 808억, 2023년에는 782억, 작년에 이제 3분기 누적 영업 손실액이 677억에 달하는 정말 부실한 기업이었었고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 3부 토건이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해외 사업에 대해서 수주를 한 적이 없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아한데 누가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일단 수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이 3부 토건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부 토건의 사실 창업주라고 하는 분이 조남욱 회장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모기업입니다. 창업주 조남욱 씨가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 여사의 중매를 서준 사람입니다. 네. 최은순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을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이 3부 토건의 이 창업주 조남욱 회장이고요. 이 두 사람의 결혼식 주례를 누가 봐줬냐? 바로 정상명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바로 3부 토건의 고문 변호사이자 현재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입니다. 예, 전직 검찰총장이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기도 하고 주례를 받으면서도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3부 토건의 고위 관계자와 김건희 여사의 일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영업 손실이 대단했었고 해외 사업 수주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었고 그리고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계속 기업으로서의 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의견을 받을 정도로 부실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혼자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기업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끌어줬겠죠.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김건희 여사라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 3부 토건이 물론 중간에 대주주가 바뀌기도 했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실질적인 소유주 혹은 오너가 누구냐인 것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또 드러나야 될 부분인 것 같죠? 예, 지금은 이제 대주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DYD라는 곳인데 약 3%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 90% 이상이 사실 소액 주주이거든요. 주주가 많이 바뀌었지만 창업주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금감원 조사와 향후에 어떤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이 멋쟁 해병 단톡방. 이건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고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지난해 JTBC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단톡방의 내용인데 3부 체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인 이종호 씨가 시점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한하기 하루 전이고 김 여사가 접견하기 이틀 전인 상황에서 외교 정보를 미리 파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종호라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하면 잘 관계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김건희의 모친 등 그쪽의 주식 계좌를 다 관리하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종호가 민간인이 알 수 없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종호한테 주식을 맡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종호 씨는 아마 이 3부라는 거를 골프장 3부 부킹에 관련된 거다라는 식으로 먼저 얘기했지만 100%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종호 이 얘기를 나눈 멋쟁 해병에 들어가 있는 김규현 변호사, 이분이 그냥 카톡만 주고받은 게 아니잖아요. 김규현은 이쪽 사람들과 같이 골프장을, 지역 골프장, 포항 거기 골프장을 여러 차례 가면서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얘기를 주고받는 주요 소재가 주식이었고 3부였다라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죠. 예. 따라서 이종호가 얘기한 이 3부는 3부 토건일 가능성이 크고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은 김건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검에서 밝힐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종호 씨가 관련이 돼 있을 것이고 이종호 씨에게 정보를 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로 의심할 만하다라는 것이 김보엽 위원의 생각이시고 김규현 변호사는 이종호 씨와 멋쟁 해병 단톡방 멤버들이 삼부 토건과 관련된 사업 얘기를 그 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었다. 제가 앞서는 이제 단톡방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부정확하고요. 이게 정확합니다. 단톡방 멤버들이 삼부 토건과 관련된 사업 얘기를 그 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었다. 뭐 개인적인 대화일 수도 있고 직접 만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해왔다라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김 여사와 삼부 토건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가 궁금해지는데 저 단톡방 안에 있었던 김규현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삼부토건 쪽 오너들하고 김건희 여사의 엄마 그리고 뭐 무슨 스님 그리고 무슨 뭐 다른 회사 사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한 통 속으로 엮여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그래. 그리고 이종호 대표는 그들의 일을 봐주는 사람, 그들의 돈을 관리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예. 지난해 민주당에서는 한국거래소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금감원 조사도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뭐가 나온 것은 없고 100억 원대만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구심은 짙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한국거래소 간담회 때 이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게 11월 28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2월 2일에는 명태균 황금폰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삼부토건과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태균 황금폰을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사실 그 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어떻게든 검찰을 압박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결국 이걸 막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명백한 이 논리 구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민주당이 뭔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계속했기 때문에 뭐 예산안을 막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나 김건희 여사를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김규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 삼부토건이라는 기업이 뭐 주가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는 그 기업 사냥꾼들이 이렇게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껍데기라고 합니다. 쉘 조개 껍데기를 사들인 다음에 호재성 정보를 흘려서 그걸 또 진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를 그 껍데기 안에 넣어서 아주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는 그 주가 조작 세력으로 뭔가 개입되는 그거를 삼부토건이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저는 그 회사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블랙펄이에요. 진주네요. 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고 과연 김건희 여사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여기에만 국한될 것인가? 민주당이 봤을 때는 특검법을 꼭 해서 밝혀낸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의 필요성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도 드러날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네요.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검에 힘을 싣는 발언들이 잇따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활용한 주가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삼부토건가는 가족이라는 김건희의 그림자도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만이 정답입니다. 예. 자, 특검만이 정답이다라는데 앞서 이제 김윤영 의원은 아직 성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금감원에서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파악하느냐 그것이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죠. 금감원은 지금 6개월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되돌아보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이 100억대 시세 차이는 있다고 했는 걸 보면 수사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들어보면 지금 이 주가 조작 사건 6개월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보통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이 복잡하고 그리고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을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보다는 좀 훨씬 더 길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옛날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최근에 가장 불거졌던 통신사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7개월 넘게 수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도 금감원에서 조사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입증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오래 걸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시세 차익인지 주가 조작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부분이 있고 또 더 나가서 불공정 거래라고 했었을 때 그 불공정 거래에 권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금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또다시 또 어쩌면 특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막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국가에는 수사 체계가 있고 정부 체계가 있는 건데 특검이라는 특별한 조치, 말 그대로 특별 검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치를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 체계를 흔들 수도 있고 국가 시스템 체계를 어찌 보면 부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막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검의 도입 필요성을 야당에선 계속 제기를 했고 하지만 특검이 실제로 현 정부에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런 상황이죠. 금감원의 조사 과정이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신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2023년 5월 달에 이제 그 해당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원래 같았으면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최대 짧게는 6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에 넘기게 됩니다. 네. 그럼 금융감독원에서 짧게는 3개월 안 다시 검찰에 넘겨서 혐의점이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약 한 7개월 정도가 더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조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금감원 차원에서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검찰에서 알아서 인지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금감원이 들고 있다면 정말 시세 차익을 본 사람들은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고 반드시 관철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금감원이 조사를
오래 끌면서 뭉개고 있는지 검찰이 그 사건 제발 우리한테 미루지 마, 넘기지 마라고 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말본세가 참 희한합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이 보도됐다.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예. 부인하기 어렵다도 아니고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보도가 맞다. 사실과 다르다.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을 하면서 조사를 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관계가 맞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이복현 위원장이 부인하고 싶은데 이거 증거가 나왔으니 부인할 수가 없네. 예. 이런 좀 곤혹스러운 처지인 게 좀 느껴졌고요. 이게 시세 차익인지 주가 조작인지는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 주식 관련된 방송 이름이 3%입니다. 3%. 왜 3%냐면 주식시장 주가 이 투자를 하면서 3%의 수익만 거두더라도 잘하는 거다. 예. 그런 뜻으로 그 이름이 있는 건데 5배가 넘었다는 건 500%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정보를 듣고 조작하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는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3프로 더- TV 말씀하신 거예요? 예? 3프로 TV? 예, 그렇습니다. 예. 오대영 또 하나- 라이브에서 왜 3프로 TV를 홍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기 또 JTBC에 그 프로에 출연했던 분이 아, 예, 앵커를 예. 하는 분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제가 출연하고 있고 예. 검찰이 만약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삼부토건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었을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세력들한테는 신호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검찰이 금감원이 조사하거나 수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신호를 줘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 검찰이 지금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답은 특검입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때 쓰라고 있는 제도가 특검입니다. 예. 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청취위원께도 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발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이 보도가 됐다. 뭐 보도된 거 사실이죠. 근데 일부 이해관계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표현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고, 물론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들은 어떤 사실관계 팩트 확인을 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애둘러서 설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확인을 저는 한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만 표현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을 가지긴 했어요. 금융감독원이 지금 이런 언론 보도가 나가서 좀 곤혹스러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내용을 주장하고 밝히지 않았으면은 과연 이복현 위원장이 이 정도의 발언도 했을까? 예.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정도로 밝혀지니까 겨우겨우 이 정도 발언을 겨우 한 거잖아요.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까도 뭔가 원래 이 특검이라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 수사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뭔가 부족할 때 하는 것이다. 이 논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복현 금감원장 끝까지 뭔가 얘기 안 하려다가 어쩔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만 거의 뭐 인정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태균 특검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창원지검도 뭔가 언론의 이슈가 집중될 때만 뭔가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김건희 여사 쏙 빠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 쏙 빠져 있고 이런 것처럼 지금의 수사기관들이 뭔가 이 담당해야 되는 기관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미 아까 말씀하신 이 국가가 정해놓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부실함이 드러나고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뭔가 감추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안 하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순서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 특검의 시간은 이미 다가왔음에도 국힘이 뭔가 이걸 막기 위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삼부토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줄곧 있어 왔고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고 저희가 이렇게 다룹니다만 정말로 이걸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큰 금액적 피해를 본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자,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어지는 발언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삼부토건은 언론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문제 제기를 해줬기 때문에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 다만 어떤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어떤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시세 차익을 거두는 그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 특정 팩트 하나가 무엇인가라는 또 해석도 이어붙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재건 테마주로 분류되는 그 과정 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정보들이 미리 빠짐으로써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밝힌 것이 아닌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 있으신 분 있어요? 저는 이복현 원장이 왜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조심스럽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감독 원장이라면 정확하게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표현하고 저희가 조사해보겠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해도 모자란데 이렇게 부인할 수 없다, 보도가 됐는데 난 이렇게 판단한다. 한 발짝 물러 떨어져서 유체이탈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한동훈 대표만큼이나 검사실을 아꼈던 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삼부토건 측에서는 윤석열 검사한테 27차례나 명절 선물을 보내기도 했었었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다 콘텐츠가 첫 전시회를 했었을 때 화환도 보내고 후원도 했었던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랑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관계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의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복현 원장이 마치 뭔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좀 익혀지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한 거고 본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위는 정확하게 금감원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 주주가 90% 이상 차지하는 것이 지금 삼부토건이거든요. 지금 그 주주분들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언론인 출신의 김보엽 의원님. 이런 표현. 삼부토건은 언론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문제 제기를 해줬기 때문에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식의 발언. 언론이 보도를 안 했으면 중요 사건으로 안 보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론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나는 그냥 묻어두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네. 이런 속내가 익히잖아요. 그 부인할 수 없다. 그 대목에 의해서 이 발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숫자로 이만큼의 이상 거래가 있었고 예.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누구이고 우리가 밝힌 건 여기까지니까 검찰 당신들이 이게 주가 조작인지 여기에 과연 윤석열과 김건희가 연루가 돼 있는지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라고 넘기기만 해도 됩니다. 그게 원래 금감원이 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안 하고 계속 6개월째 쥐고 있잖아요. 그러는 게 금감원장이 자의적으로 이거 검찰 넘어가면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다. 검찰은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러므로 일단은 내가 좀 더 오랫동안 쥐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지 아니면 검찰에 또 선배들이 수두룩 할 거 아닙니까? 소통을 하면서 야, 그 사건 우리한테 넘기지 마. 우리한테 넘기는 순간 끝장나라는 경고를 받고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 사실 그 이복현 금감원장으로 지명될 때 왜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을 하냐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이유가 금융수사 잘한다였어요. 금융수사의 전문가다. 잘하기 때문에 금감원장을 안 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어떤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특정 팩트 하나가 무슨 부실 기업이 갑자기 재건 사업에 들어갔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이건 인정 안 한 겁니다. 오로지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금감원장은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그거 하나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는 다 연관성을 아직 찾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부실 기업이 이 재건 사업에 들어갔다는 것도 의혹인데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저는 의지가 보이기 예, 때문에 100억 원대 시세 차익 정도로만 그게 있다는 팩트 하나만 인정한 겁니다. 그 하나만 인정했다.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인정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전문가인 저희가 봐도 의혹투성이인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감원에게 이걸 맡겨도 되겠는가? 저희는 여전히 이 금감원에 대한 불신, 결국 특검으로 넘어갈 필요성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 일단 이기인 최고께서 한동훈 대표 언급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데 언급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의 언급은 저도 좀 의문 있는 부분이 많고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렇게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건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정확한 지금 수사 결과 안 드러난 상태에서 언급을 하면 또다시 정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조사를 더 촉구, 수사를 빨리 촉구하는 점까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추가적인 특검이 됐든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냐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시죠. 이복현 원장이 얘기하는 일부 관계자들은 지금 대주주 그리고 경영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하여 멋쟁 해병 방에서도 삼부를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방에 관여한 자들은 삼부토건의 계좌가 주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본인 이름이 아니면 이종호는 김건희 이름이 아니면 다른 사람 차명으로 이익을 실현해서 어디에 꽂아준 건 없는가?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딱 드러난 일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의혹이 드러난 사람들은 모두 조사를 해야죠. 예. 근데 그게 금감원에선 사실 하기는 벅찬 일일 수도 있고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특검 얘기가 지금 검찰은 나오죠. 안 하니까. 예. 그 수사 결과를 좀 보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명태균 관련 게이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 몸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증거인멸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미 저는 증거인멸을 하고도 남았을 건데 추가적으로 꼼꼼히 보면서 혹시나 자기가 놓치고 있던 건 없었을까 이렇게 체크까지 하면서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나중에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만약에 금감원이나 아니면 명태균 씨 관련 조사 창원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단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그렇다면 전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수사도가 받지 않고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이 몸통 주력 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를 주장하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현 정부 들어서 주가 조작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나오기 이전부터 그 이후에도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어른거린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엔 삼부토건의 의혹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가가 폭등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건 근데 아직까지 주가 조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결과론적인 해석에서 정부가 부추긴 것 아니야. 이 정도의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인데요. 이수진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가가 흔들렸던 사례는 또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규모가 묻혀 있다는 이런 말의 잔치 속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2만 원대에서 2달 사이 6만 원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유망했다면 우드사이드라는 굴지의 기업은 왜 사업을 접고 떠났을까? 이 의문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죠. 지난달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유의미한 경제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발표에 예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많이 개입됐다고 설명하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는 2년 반 남짓. 왜 비슷한 일들이 반복돼 왔던 걸까요? 예, 윤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이었죠. 여러 차례 저희가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주가의 흐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 교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긴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왕고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이지 않는 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제는 믿을 만한 업체, 검증된 업체여야 하겠죠. 그러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지 삼부토건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한 기업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국가 시책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시추를 총괄했었던 그 액트지오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알고 보니까 시추 총괄 업체가 아니라 컨설팅 업체였었고 그 회사도 등록 기준지가 가정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세금과 임금 체납까지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부토건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했지만 알고 보니까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이루고 있었었고 심지어 해외 사업 의존도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이거든요. 예. 물론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삼부토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김건희 여사 내지는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액트지오를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통령 내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주가 조작이라는 논란에 불가피하다. 주가 조작 논란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성친 의원님은 어떤 시각이십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 의혹이고 대왕고래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대왕고래는 아직 뭐 의혹이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삼부토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21g 이런 것들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 명밀하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과거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과 좀 다릅니다. 너무 대놓고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제가 기억하는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보면 알고 보니 뭐 몇 달이 거쳐서 누구와 연관성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김건희 여사는 너무 21g 업체도 그랬고 삼부토건도 그랬고 너무 직접적으로 본인과 연관이 있는 업체들을 대놓고 부실한 기업임에도 국정사업에 뛰어들게 해줍니다. 이런 대놓고 대담한 일을 하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결혼 전의 일이었다 이런 주장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결혼 이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혼 전의 일 갖고 그러지 마라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결혼 이후에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점점 더 과감하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밝혀내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가 과연 보통의 사람이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조심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해 밝혀질 것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런 곳에 있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평소 행실을 알고 있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어떤 행동들을 했던 것이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는 것 이외에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특검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놓고 한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대놓고 할까요? 과감한 거죠. 왜냐하면 그 남편이 검찰총장, 검찰의 최고 직위에 있을 때 뭔가 본인의 이런 행위들을 막아주는 것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는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대놓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수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남편이 대통령인데 우리 부부의 비리를 파헤쳐가지고 그걸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하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과감하고 노골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부부의 특징은 손실은 국유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노골적인 정권이었던 겁니다. 당시 제가 오대영 라이브 와서 그때 앵커께서 만약에 거기서 석유가스 나오면 어쩔 거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국가적 경사인데 기꺼이 사과하겠다 그리고 같이 축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미 사기 조짐이 노골적으로 보였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정권이 굉장히 알차게 조금씩 해먹는 거는 이미 집권 초기부터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한두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당시에 그 총리실 공보실장이었고 윤석열 정권의 인수위가 들어와서 관저공사,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연쇄적인 공사들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권에 개입하는 정황들이 드러나서 경찰이나 정보 쪽에 보고를 받아보면 거기에 관여하는 분의 얘기가 지금부터 저렇게 해먹으면 끝날 때는 나라 거덜내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 그래서 문제된 사례가 있었나요? 공개적으로? 그게 이제 아니요. 정권 초기 가장 힘이 셀 때인데 그걸 노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는 않았죠. 가는 정권에서 들어서는 정권이 이렇게 해먹는다라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영 의원은요?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세 개가 다 시기라든지 성격이 좀 다른 사건인데 이렇게 묶여서 보니까 마치 굉장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건이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정치권에서 주식시장에서 정책 테마주라든지 특정 정치인의 테마주라는 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사건 자체가 세 가지 사건은 완전히 다른 성향의 성격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방금 이제 김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가는 정권이라고 하지만 오는 정권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이복현 금감원장의 물론 발언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수세적이고 좀 회피적인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이라는 것을 팩트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실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정권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금감원이 늑장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권의 힘이 많이 빠지면서 이제서라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분의 말씀을 짤막하게 듣고 마칠게요. 먼저 이긴 의원님. 그렇죠. 마치 뭔가 세기말 현상처럼 정권 말의 현상으로 이해해도 부자연스럽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친윤 어떤 권력의 정점의 핵심이라고 했었던 인사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제노 의원의 과거 성폭력 의혹도 지금 수사가 착수가 되고 있고 또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마약 던지기 의혹도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고 있고 삼부토건 의혹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많이 논란을 일으켰었던 건진법사 압수수색 구속 이것도 갑자기 막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갑자기 없는 의혹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묵인하고 계속 묵혀둔다면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권의 눈치 보지 않는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예, 그 정권 말 현상은 저는 일찌감치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제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은 남은 임기 얼마 전에 최후 진술에서 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 즉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아니 윤석열의 임기는 이제 일주일 안팎 남았을 뿐입니다. 그거를 다시 복귀를 해서 줄인다? 그거는 줄이는 게 아니라 임기 연장을 하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이제 일주일 안팎이면 끝이 납니다. 일주일 안팎으로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라 하면 선의를 가지고 공직에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굳이 뭐 이번 사건이 무슨 특정 정치적 상황에 휘둘려서 그렇다기보다는 공직자들이 그냥 묵묵히 자기의 선의를 가지고 일을 했던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금감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하루빨리 수사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이런 혼란이 좀 줄어들길 바랄 뿐입니다. 예. 공직자의 선의에 의한 행위일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만 정권 말기에 이제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두면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라도 좀 해놔야 나중에 책임을 안 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성친 의원님. 저는 정권 말 이 붕괴 현상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레임덕이 아니라 이미 데드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었다면 더 빨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이 가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더 빨랐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곳곳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레임덕 현상이 제가 생각할 땐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복현 원장, 저는 절대로 지금 사실상 뭐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최대한 느리게 뭔가 본인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 금감원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심어놓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되고 끝까지 붕괴될 때까지 최대한 버틸 겁니다. 이복현 원장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함께 평가를 받고
갖고 현 정권의 그렇죠. 뭐 본인의- 실패라면 실패로 규정될 가능성이 본인의 커 위치를 알 보이는 거죠? 겁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그런 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정권을 최대한 늦추는데 본인의 역할을 끝까지 할 거라는 걸 저는 아까 우리가 봤던 애매모호한 답변에서 다 드러났다고 보기 예. 때문에 예. 이복현 원장은 이번에 그 삼보통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정도를 얘기를 한 거지 다른 요직에 있는 사람들 이미 저는 덮고 있는 것, 이미 밝히지 않고 있는 것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레임덕이 너무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검찰도 해당이 되나요? 당연하죠. 검찰이 최우선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다뤘습니다. 민주당에선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정면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가지면서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계속 지켜보면서 다루도록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정치 고수 두 분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뵙고 싶었는데 여러모로 인터뷰가 좀 많았습니다. 네.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바쁘셔가지고 또 못 오시고 그랬습니다. 첫 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 국민의힘 지도부인데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두 분 생각이 먼저 났어요. 예.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의 그 과정에서 한 가운데, 정치의 한 가운데 계셨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나란히 서서 찍은 이 사진을 보고 냉소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입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뭐 가면 안 되죠. 정청래 의원은 그래도 좀 점잖게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 예. 그런데 더 심한 역할을 하신 분이 예.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울면서 탄핵시켜 달라고 한 분이 물론 박근혜 대통령으로 봐서는 막 아이고 지난 일이다 하지만은 나머지 그 분노하는 국민들한테는 더 화가 나는 거죠. 탄핵시켜달라고 울기까지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염치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냐라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 2017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던 이 장면이 화제가 된 것도 맞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아디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네, 이를 두고 조원진 대표는 권성동이 정청래보다 더 심했다. 최소한 울지는 말았어야지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략 차원에서도 물음표가 남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 2017년 2월입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의 최종 변론을 조금만 더 들어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아디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가 주변의 비센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예, 탄핵소추위원장으로 울먹이면서 탄핵을 시켜달라고 헌재에 호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8년 뒤인 지금 웃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기 부정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화해여서 가능한 정치 행위입니까? 먼저 우상호 의원님. 자기 부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목적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져도 굳이 그 자리에서 과거 얘기를 꺼내서 사과를 했어야 되나? 저는 당시에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당시 탄핵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보면서 그때 되게 놀랐었거든요. 예. 상당히 발언도 되게 부합하고 정의에 부합하고 또 되게 소신 있게 그 탄핵 소추에 앞장섰고 사실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권당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거의 출근해가지고 거의 뭐 모든 공판에 성실하게 가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저분은 비록 당은 다르지만 굉장히 자기 소신껏 활동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전 평가했는데 예. 이번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연구스러워한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이게 뭐지? 이런 약간 뭐랄까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저 때가 이제 참 정치적으로는 큰 변곡점이었는데 우상호 그때 대표께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고 저는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예. 있었죠. 그래서 그 생생한 한 장면 한 장면마다 다 감회가 새로운데 좀 전에 자유통일당의 뭐 조은진 원내대표와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울은 뭐 그런 뭐 그 내용을 가지고 탄핵시켜 달라고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울었다는데 그건 탄핵시켜 달라고 울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배출한 그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위원장 직분에 자신이 충실하면서 예. 뭐 많은 고귀한 분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 속에서 세워진 그런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파괴됐는데 그게 대통령 측근의 한마디로 그런 비선 실세들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되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흘린 눈물이에요. 제가 저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 직접 들으셨어요? 권성동 대표한테? 그럼요. 예, 그러면 탄핵 좀 그래서 시켜주세요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구의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아마 8년 만에 처음 만난 겁니다. 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5년 가까이 옥살이도 하셨죠. 그리고 그때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으로서 같은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그런 도리를 이번에라도 이제 그래도 인간적인 미안함을 한마디로 토로한 거지. 뭐 저걸 가지고 본인이 뭐 어떤 정치적 이해 덕실을 가지고 뭐 관계 회복을 위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럼 탄핵 소추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 탄핵 소추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뭐 그런 미안함이죠. 아,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죄송함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때는 합의에 의해서 예.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탄핵 소추위원장으로서 그 직무에 대한 충실을 하기 위한 그 직분 그걸 이해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미안함을 토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인간적으로 미안할 수 있어요. 예. 같은 당을 했던 분 입장에서는 되게 가혹한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럼 그런데 지금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집권당의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잖아요. 그게 공적인 자리고 저기서 한 내용들은 바깥으로 브리핑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인간적 미안함은 저렇게 공적인 자리가 아닌 네. 따로 서서 아유 그때 제가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따로 만나거나. 그렇죠. 아니 예. 뭐 그 장소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따로 만나서 접촉하는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그 브리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좀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때가 잘못한 건가 이번에 잘못한 건가. 일반 국민들은 그런 관계의 문제를 떠나서 역사적인 행위, 정치적 사건에 대한 평가에 관한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인간적인 그 미안함에 대한 사과 뭐 이런 것들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2017년을 되돌아보면 당시 헌법 위배에 대한 국민적인 그 탄핵 요구 이런 것들에 부응해서 탄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인 판단도 했지만 그래서 그 8년을
지켜본 국민 입장에서는 저렇게 사과를 하고 나면 좀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한편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찾아뵙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우리 당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찾아뵙다. 조기 대선을 그렇게 위해서요? 이해를 이제 해야 될 것인데. 예.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일렀다. 왜 지금 하필이면 찾아갔느냐. 그러니까 이게 추세라는 것은 이제 말 조기 대선 판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TK 쪽에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영향력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방문이 가능한데 지금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뵙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조기 대선용 방문 예방이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 제가 조금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 겉으로는 지금 권영세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로는 저렇게 대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율배반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년 전에 탄핵을 찬성해서 탄핵을 완성시킨 사람이고 지금 와서는 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각한 헌법 위반을 한 대통령은 또 보호하고 있고 국민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기준과 철학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다른 사람은 몰라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처신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탄핵을 반대하면 지금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세력 결집을 하면 안 되죠. 저건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도리 없이 대선을 준비해야 되니 여기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 전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 유권자를 결집하기 위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과 행동이 틀리잖아요. 예. 탄핵을 찬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면 맞아요. 탄핵을 반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는 건 전 이율배반이고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뒤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일찍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해도 바뀌고 했으니까 또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여러분들도 또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뭐 쉽게 찾아볼 수는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소원하게 비춰질 부분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측면에서는 우리 당의 입장으로 가지고 그래도 살아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당의 도리를 다하자. 예. 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찾아뵙다고 예. 보면 되는 거고. 간 김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은 지난 8년 전에 예. 그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인간적인 미안함을 토로하는 것도 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 자기 부정이다.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볼 텐데요.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전했거든요.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치다. 누굴까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저 대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다가올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특정 후보만 겨냥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만 얘기한 건가? 유승민 전 대표도 얘기한 건가? 이렇게 예. 헷갈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땐 두 개의 의미가 다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일반론을 얘기하고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거는 늘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특정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 공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뭐 여기서 집권당의 대표가 됐던 사람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당시에 지금 한 8, 9년 전의 상황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김무성 전 대표가 한 사람은 예. 한동훈 전 대표예요.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를 했지 당대표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뭐 또 8년, 9년 전에 김무성 대표를 소환해가지고 저 이야기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또 공교롭게도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그 자리에 배석자였지 않습니까? 저분이 나와가지고 많은 대화가 있을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많은 대화 내용 중에서 뭐 일치하고 단결해서 뭐 이런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왜 저 부분만 콕 집어서 또 이야기를 했는가? 이 부분도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다들 뭐 우상호 대표님 말씀처럼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 당 지도부는 탄핵은 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탄핵은 반대예요. 그런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보 속에서도 특정 후보가 될 수 있는 특정인을 좀 배제시키고 싶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발췌해서 언론에 흘렸다 혹은 알렸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면 완전한 대선 행보 아니에요? 경선 행보인데요.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지금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수석 대변인이 저 얘기를 굳이 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대변인을 8번 해본 사람인데요. 제 상식으로는 저런 거는 발표를 안 해요. 예. 당내 갈등이 될 만한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덕담을 나누고 화기애애했고 또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주알고저 저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고도의 정치 행위죠. 저는 그래서 보면서 아니 그렇다고 당 지도부의 일원들이 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딱 저격할 수 있나? 전 저것도 사실 불공정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얘기죠. 예. 우상호 대표의 지적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와서 당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저렇게 남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방 차원에서 했다면 덕담이 많았을 건데 분명히 저희 이야기는 지금 앞으로 말 조기 대선판이 만들어진다면은 특정 지금 현재 그분이 물론 후보로 설지는 모르지만은 선다면은 그분한테는 별로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없거든요. 네. 저런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와서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이렇게 자꾸 덧셈의 정치로서 당내 분열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걸 좁혀나가고 이걸 화합하기 위한 그런 큰 그림으로서의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고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기술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번에 의아감도 들었어요. 예. 자, 이미 탄핵된 전직 대통령과 앞으로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 있는 대통령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위기 극복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련의 발언들을 한 것으로 물론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전체를 못 들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좀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 대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왜 감싸기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년 만에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또 탄핵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트라우마를 넘어가지고 좀 자괴감도 많이 가져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금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이 보수 우파 진영이 크게 결집한 거는 지금 사실이에요. 예. 이 결집의 기반에 자꾸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서 다시 대통령에게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에서 심판되고 나면은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 그런 전철을 밟아야 되냐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결집에 된 그런 우리 지지층에 대한 던지는 메시지가 일정 부분 여기에 예. 함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수 우파의 결집은 뭐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너무 강조하면 사실 헌법 질서를 또 한번 무너뜨리거나 무시하는 발언으로도 인식될 수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의 여러 지도부들이나 혹은 전직 대통령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가치나 철학에 근 게 아니라
세력 자체의 결집에만 관심이 있다 진영 이렇게 보일 수밖에 논리네요.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좀 뒤엉켜 있어요. 탄핵을 소추 책임을 맡았던 분은 가서 사과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안쓰러워하고 도대체 국민들이 어디에서 중심을 잡고 판단해야 될지가 헷갈리게 만드는 일인데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서 범보수 진영의 대결집을 요청한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전직 대통령 탄핵을 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탄핵 직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병상련 같은 것들을 비춰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표현들이 일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반감을 갖고 있는 그 지지층들에게는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해라 예. 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시간 끄는 최상목. 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지금 미루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즉각 할 줄 알았고 아니면 다른 선택지는 없을 거라고 보였는데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는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단식하는 의원까지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월권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지금 이제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같은 건 대대행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절제된 제한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그 직무 범위 내에서 그걸 갖다 이제 대행한다는 그 의미를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으로 헌재에서 또 결정한 이런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이걸 반대하고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욱더 신중하고 많은 국민들 또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될 그런 많은 전문가들 이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이 판단할 것인지 이걸 하는데 지금 마치 공교롭게도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이게 이제 그동안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 내정자보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이 자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늦어졌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마침 헌재에서도 이제 일정 부분 선고 결정을 아직 공지한 건 아니지만은 아마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초 정도에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걸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걸 기다릴 수도 그런 있다. 측면에서 이제 최상목 대행은 자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상당히 폭넓은 대통령 직의 유지에 관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 이 대대행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볼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설픈 결정에 대해서 또 정치적, 사회적 갈등, 혼란이 빚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자기는 최소한으로 뭐 지금 대행의 이 신분이라는 걸 국민들이 이해를 해달라 그런 정도예요. 이걸 어떻게 최상목 대행이 현재 그런 선거 심판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이걸 부정하면서 이걸 뒤엎겠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예. 결국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탄핵을 당한 이유도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쟁점 때문이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송부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탄핵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최고법원이 결정을 내려주면 그전에는 개인적 판단도 있을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의무예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이 헌법재판관 문제는 최상목 현재 대행이 마무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다는 건 본인의 판단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권한을 침해한 판단이라고 규정을 해주면 예.
그것이 위헌이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 판단이. 그러면 결정을 따라야죠. 그것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안 따르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느 법원의 결정도 안 따르고 미적거리면 이게 대한민국의 저 법치 체계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 한다고는 안 하셨지만 예. 미루는 행위는 온당치 않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니 한덕수 국무총리도 애초에 세 분을 임명했으면 탄핵 때 안 당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이 전국의 혼란을 계속 자초하느냐.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할 거면 3명을 한꺼번에 임명하면 되지 2명만 하고 1명을 남겨놔서 또 왜 이 사단을 만드냐.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 전국을 계속 꼬이게 만드는 일들을 행정부의 책임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권한 대행으로서의 고심과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이제는 편하게 여야 눈치 보지 않고 결정,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으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면 여당에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자꾸 사건들을 키우고 있다 정도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예.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왜 반대하나요? 이게 헌재에서 그동안에 이제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헌재에서 결정난 걸 보면 결국 여야 합의를 인정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헌재 결정대로만 하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듭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대대행이에요. 아주 제한적이고 국한된 대통령 직무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이제 우상호 대표께서 한덕수 총리 또 대통령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가 5가지 중에 하나가 물론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그 사유를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나머지 4개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헌재에서 곧 이제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 권한 대행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분이 한다면 이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마치 한 달, 2달, 뭐 1년 후에 이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지금 우상호 대표의 이야기가 맞아요. 예. 헌재 아무리 헌재 결정이 되지만은 우리나라 헌법 뭐 이런 규정이나 법률 규정에 헌재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 이걸 바로 뭐 언제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으로 맹시한 부분은 있지만은 보통 뭐 그 결정이라는 것은 하고 난 뒤에 바로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걸 마냥 지체시킬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런 겁니다. 사실상 마은혁 이제 이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막상 임명을 해버리면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 갱신 절차를 요구해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변론 기일 10일차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 변론 기일 절차를 전부 다시 검토를 하고 또 그 시간을 부여한다 그러면은 헌재 심판 시간이 마냥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감내하고라도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 이 내정자에 대해서 임명을 빨리 해라.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은 예. 속셈은 내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현재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그리고 제한적이고 예. 국한된 그런 대통령 직무 수행 대대행 체제라는 걸 알면서 굳이 예. 이걸 정치적으로 더 이상 압박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건 대대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느리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정에 또 다른 변수를 안 만드니까. 그건 정무적 판단인 것이고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행정부의 수반, 아무리 대행이 대행이라 하더라도 현재 행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자가 따르지 않는 이 선례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불리의 문제와 무관하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더뎌질까 봐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미루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건 또 웃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고 어쨌든 지금 문제는 헌정 질서의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이런 최고 법원들이 내려준 최후 결정은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헌재에서 한덕수 이제 대행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지금 현재 임박해져 있죠. 저도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다시 직무 복귀 탄핵에서 기각돼서 직무 복귀가 이루어진다면은 마은혁 재판관 이 내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처럼 이 대대행에 아주 제한적이고 제한적이면서도 이 절제된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예. 또 대통령으로서 또 헌법에 부여한 임명 권한도 행사를 해야 되겠죠. 막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대행으로서 직무 복귀하고 난 뒤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해도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지만 한덕수 총리는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네요. 봅니다.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덕수 총리가? 이것도 복귀한다면 이것도 이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부분이죠. 예. 나는 굳이 그것도 못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이라면은 지금 이제 그걸 해소하는 길을 위해서 왜 정치적으로 그걸 뭐 그렇게 궁핍하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지 여부는 헌재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복귀한다고 하면 의외로 전국이 또 빠르게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성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던 행위 중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헌재의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게 위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행위의 원래 최초의 행위자인 한덕수 총리도 상당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판결의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기각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설사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저는 이분이 그 이전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내란 특검법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이분이 다시 복귀한다고 그래서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냐? 전 더 꼬일 것이라고 보는 전에도 있다고 봐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만나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여러 이제 정치사적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자동차 보험 가격만 따져보면 끝. 365일 케어를 봐야지. 가입 즉시 할인부터 보상까지 꼼꼼하게. 자동차 보험 365일 케어받도록. 이게 끝이 아니야. 건강까지 케어받아야 365 케어의 완성. 악사 365 케어. 난 악사. 넌 어느 쪽? 악사. 근육, 육아, 아침, 침대. 침대는? 과학. 모두가 아는 숙면 공식.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배신의 정치는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다. 2015년 서슬 퍼러턴 최고 권력자가 던진 이 한마디는 배신자 프레임을 만들었고 10년이 다 되도록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년 전 탄핵시켜달라고 호소했던 옛 소추위원장은 8년 뒤 옛 피소추인을 찾아가 죄송하다며 사과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의 피소추인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인사들은 계엄을 막아낸 인사들을 몰아세우는 이젠 그리 놀랍지도 않은 일들이 계속됩니다. 누가 배신자고 누가 심판자일까?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서늘한 한마디가 10년째 우리 정치에 끼치고 있는 해악은 두고두고 연구해볼 과제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이가탄 먹어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분의 차이가 효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붓고 피나는 잇몸병엔 4가지 성분 이가탄.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사이좋은 부부라도 한 침대는 힘들 수 있죠. 매트리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경도 조절 시작. 한 침대에서 좌우 경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으니까 포근함을 좋아하는 아내는 1단계로 푹신하게, 단단함을 좋아하는 남편은 9단계로 탄탄하게. 침대 따로 쓰지 말고 취향에 맞게 맞춤 숙면하세요. 잘 자는 기술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빈틈없는 흡입력, 전기분해 기술로 세균은 말끔하게, 쿠쿠 이 바닥을 깔끔하게 평정. 쿠쿠 파워 클론 무선 청소기.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